자, 시작합니다. 네, 좋아요. 이곳이 화성을 향한 관문이죠. 자, 우리는 지금 텍사스에 막 새롭게 설립된 스타베이스입니다. 이곳은 미국에서 수십 년 만에 새로 개발된 도시예요. 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되게 쿨한 이름이고 또 스타베이스라고 장명한 이유는 바로 이곳이 46억 년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와 문명 또 물리적인 생명 자체를 다른 행성으로 데려갈 그 기술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작은 영상이 하나 있고요. 처음엔 모든 게 거의 전무했던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모래톱뿐이었어요. 저 작은 시설들조차 하나하나 우리가 지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초창기에 뭐랄까 매드맥스 스타일 로켓이죠. 이때부터 조명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매드맥스 로켓에는 조명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5, 6년 만에 우리 스페이스X 팀이 충격받을 만큼 노력해서 이 작은 도시를 건설했고 거대한 로켓을 위한 거대 발사대 2곳과 이 엄청난 로켓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쿨한 점은요. 지금 이걸 보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스타베이스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우리 생산시설과 발사대가 전부 고속도로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우스 텍사스에 오시면 누구나 로켓을 가까이에서 보고 공장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행성에서 가장 큰 비행물체를 직접 보려면 언제든 스타베이스에 와서 그냥 고속도로 타고 운전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꽤 멋지지 않나요? 자, 이제 지금은 어떤가 봅시다. 바로 스타베이스입니다. 우린 지금 대략 2, 3주에 한 대꼴로 우주선을 생산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설계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라서 항상 2, 3주에 한 대씩 생산하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궁극에 가서는 스타쉽 생산력을 연간 1000대까지 목표로 할 겁니다. 하루에 3대꼴이죠. 네, 현재는 그렇고요. 저는 지금 저 건물 안에 서 있습니다. 저건 우리 호버크래프트이고 부스터를 옮기고 있네요. 발사장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서요. 저기 메카베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정말 멋진 소식은 누구나 말 그대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이 모든 장면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가능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멋진 광경을요. 저기 왼편에 보이는 도로, 저 고속도로에서 그냥 오시면 됩니다. 꼭 한번 오시길 바랄게요. 직접 보시면 거대한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모습이 기가베이입니다. 저희는 연간 1000대 정도 스타쉽을 생산하려고 통합시설을 확장 중입니다. 물론 저 건물은 아직 미완성이지만 여튼 빠르게 짓고 있습니다. 저건 거대한 구조물이에요. 제 생각에 내부 용적이라든가 단일 경납 공간 같은 기준에서 세상에서 제일 큰 구조물 중 하나, 어쩌면 가장 큰 구조물이 될지도요. 연간 스타쉽 1000대를 생산하도록 설계됐죠. 우리는 플로리다에도 기가베이를 건설 중이라서 텍사스와 플로리다 이렇게 두 곳에 기가베이를 갖추게 됩니다. 사실 이 여러 건물 크기를 가늠하기가 좀 버거운데요. 크기 비교를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건물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보면 반대로 이 구조물이 얼마나 거대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자, 연간 생산되는 운송수단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만드는 항공기 대수를 보면요. 스타쉽은 아마 언젠가는 보잉과 에어버스가 만드는 상업용 항공기만큼이나 많은 스타쉽을 화성을 위해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규모예요. 스타쉽은 대형 여객기 747이나 초대형 항공기 A380보다도 더 큰 역량을 갖추리라 봅니다. 그야말로 거대 산업이죠. 그리고 스타링크 위성은 버전 3 위성을 연간 5000기 규모로 생산하고 있고 아마 언젠가는 연간 10,000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스타링크 V3 위성은 대략 737 항공기 스케일에 빗댈 만합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때 B-24 폭격기 생산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물론 테슬라 스케일과 비교하면 아직 적은 생산 규모이긴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아마 근미래에는 지금보다 2~3배 더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행성 간 이동용 스타쉽을 엄청나게 많이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중량 기준으로 비교해봐도 테슬라를 비롯한 자동차 회사들이 스페이스 X보다 훨씬 더 복잡한 제품을 더욱더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할 일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기존 우주산업 기준으로 보면 터무니없이 높아 보이는 이 숫자들도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달성된 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우리 진척 상황은 화성에다가 자립 가능한 문명을 건설하기까지 그 궁극적인 일정에 따라 평가됩니다. 이곳 스타베이스에서는 그 기준으로 날마다 우리 진척들을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매번 발사 때마다 특히 스타쉽 개발 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마는 각 발사는 생명체를 다수 행성에 사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점점 더 많이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명을 화성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스타쉽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제가 보는 이상은 화성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들어갈 수 있고 화성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가져가서 나쁜 시나리오가 쓰여져도 화성인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인류 문명이 지닌 갈림길은 어떤 이유로든 지구에서 보내는 보급이 갑자기 중단되더라도 화성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 단계에 다다르면 인류 문명은 그 자체로 회복 탄력성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혹시 지구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화성이 지구를 구하러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구가 화성을 구할 수도 있죠. 하지만 두 행성이 모두 자립 가능하고 강력한 상태를 유지하는 청사진은 우리 문명이 오랜 시간 살아남기 위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중대합니다. 제 생각에 어떤 문명이든 간에 단일 행성 문명일 때보다 다수 행성 문명일 때 아마 잘 모르겠지만 10배,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제3차 세계대전처럼 미친 짓을 저지를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가능성은 있죠. 아니면 운석이나 초화산처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만약 우리에게 행성이 하나뿐이라면 그걸로 끝장이겠지만 2개가 있다면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화성을 넘어 달, 어쩌면 소행성대, 목성에 딸린 위성들, 그 너머까지 마침내 다른 항성계로 나아가 저 별들 사이에서 사이언스 픽션이 아닌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속하게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화성까지 가는 비행당 비용과 톤당 비용을 가능한 한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비용 절감이 핵심입니다. 신속하게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위해 제가 4가지 R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치 해적들이 말하는 R 발음 같죠? 신속하고 재사용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로켓이 핵심입니다. 자, 스페이스 X 팀이 거대한 로켓을 잡아내는데 엄청난 진전을 이룬 걸 축하합니다. 스페이스 X 팀이 역사상 가장 큰 비행체를 수차례나 그것도 거대한 젓가락으로 공중에서 잡아채는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포획해낸 사실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런 장면을 전에 보신 적 있나요? 예, 다시 한번 축하해야죠. 환상적인 성과입니다. 저희가 이런 전례 없는 방식으로 로켓을 잡아채는 이유는 로켓을 신속하게 재사용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신속한 재사용을 달성하려는 목적이죠. 이 거대한 슈퍼 헤비 부스터는 직경이 9m가 넘는데요. 만약 이 부스터가 착륙다리를 이용해 착륙장에 내려앉았다면 저희는 그 부스터를 힘들게 들어 올려서 달에도 접고 발사대로 옮겨야만 했겠죠. 발사대는 단순한 발사대 개념이 아니라 복잡한 발사 인프라를 통합한 개념입니다. 여하튼 그처럼 거대 물체를 옮기는 작업은 상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젓가락으로 잡아채죠. 애초에 로켓을 발사대에 올려놓는 데 썼던 바르고 타워로 잡아낸다면 그 방식이 신속한 재사용을 위한 최상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발사 링에 로켓을 올려놓았던 바로 그 팔에 다시 잡히고 즉시 발사 링으로 되돌려집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슈퍼 헤비 부스터는 착륙 후 1시간 안에 다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부스터는 어떻게든 약 5, 6분 만에 돌아오고 타워의 팔에 잡혀 발사 마운트에 다시 놓입니다. 그런 다음 약 3, 40분 안에 추진체를 다시 채우고 그 위에 우주선을 올린 후
원칙적으로는 매 시간 혹은 여유 시간을 약간 두고 2시간마다 부스터 전체를 다시 비행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방식은 정말 신속한 재사용의 극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주선도 잡아내는 단계입니다. 아직 해내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해납니다. 올해 말 빠르면 2-3개월 안에 시연할 수 있길 바라죠. 그렇게 되면 우주선은 부스터 위에 놓이고 추진체를 재충전한 후 또다시 비행하는 거죠. 우주선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는데요. 지상 경로가 발사대 위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지구 궤도를 몇 바퀴 돌아야 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우주선 역시 하루에 여러 번 재비행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엔진이 바로 새롭고도 굉장한 랩터3입니다. 랩터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흥분되네요. 자, 랩터3는 기본적으로 하단에 방열판이 필요 없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런 설계 덕분에 상당한 질량을 줄였고 안전 시스템도 실제로 향상시켰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랩터 엔진에서 연료가 약간 누출되더라도 그냥 기존 화염 플라스마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사실상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반면에 엔진이 밀폐된 공간 안에 있을 때 연료가 누출된다면 그런 가정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랩터3는 아마 몇 번 더 추가 시도가 필요하겠지만 탑재량과 엔진 효율 그리고 안정성 면에서 엄청난 향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번 엔진은 실로 혁명적입니다. 아시다시피 랩터3는 정말 제 생각엔 뭐랄까 외계인 기술로 만든 로켓 엔진 같습니다. 심지어 업계 전문가들조차 저희가 랩터3 사진을 보여줬을 때 저 엔진은 미완성품인데요? 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반박했죠. 자, 여기 그 미완성 엔진이 이전엔 결코 달성된 바 없는 효율 수준으로 연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고요. 저 깨끗한 엔진을 좀 보십시오. 저런 엔진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설계를 대폭 단순화하고 2차 유체 회로나 전자장치 같은 부품을 엔진 구조 자체에 통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품이 안전하게 내장된 채로 보호됩니다. 솔직히 이 엔진은 공학기술이 낳은 경이 그 자체입니다. 화성 임무의 핵심적인 또 다른 기술은 바로 궤도상에서 추진체를 옮겨 싣는 궤도급유입니다. 공중급유하는 비행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다만 이 경우는 로켓을 궤도에서 급유할 뿐이고 이전에는 한 번도 시도되지 못한 일이죠.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도킹 장면을 보면 항상 좀 뭐랄까 후방주의 영상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어떻게든 유체를 옮겨야 하니까요. 어쩔 수 없죠. 이 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타쉽 2대가 만나서 한쪽 스타쉽이 다른 쪽에 연료와 산소를 전달하는데요. 실제 전달되는 질량 대부분은 액체 산소입니다. 3.6대 1 정도인데 옮겨지는 연료 중 약 78%가 액체 산소고요. 메탄은 22%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먼저 화물을 가득 실은 스타쉽을 궤도로 보냅니다. 그런 다음 다른 스타쉽 여러 대를 추가로 발사해서 그 화물선 스타쉽에 추진체를 다시 채우는 거죠. 추진 연료 탱크가 거의 다 차면 그때 화성이나 달을 향해 출발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기술은 극히 중요하고요. 저희 바람대로라면 내년에는 이 기술을 시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는 곧장 재사용할 수 있는 방열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재사용 가능한 궤도 방열판, 좀 더 전문적으로는 이른바 열차폐라는 존재를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극심하게 어려운 과제죠. 예를 들어 우주 왕복선의 열차폐조차 매번 파손된 열 보호 타일을 수리하고 각 타일을 테스트하는 등 몇 달간 보수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궤도에서 목표를 완수한 뒤 재진입 시 맞닥뜨리는 극한의 열, 그리고 압력을 견뎌내는 과정이 극단적으로 어려운 문제니까요. 이 정도 열을 실제로 견딜 수 있는 물질은 첨단 세라믹 종류나 뭐랄까 기본적으로 유리, 알루미늄, 일부 탄소 복합재 정도뿐입니다. 침식되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균열 없이 재사용성을 유지하면서 말이죠. 재진입 시 그 엄청난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물질은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이번 시도가 아마 진정으로 재사용 가능한 궤도 열차폐가 개발되는
최초 사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극도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 열차폐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작업은 제 생각에 몇 년은 더 걸릴 듯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당연히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스페이스X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물리학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숙제입니다. 다만 완수하기가 극단으로 어려울 뿐이죠. 화성 대기는 지구 대비 약 0.6% 수준입니다.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기 조건이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 면에서 더 나아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더 안 좋습니다. 재진입 시 열차폐가 겪는 화학 조건 때문인데요. 이산화탄소가 플라스마로 변할 때 지구 대기에서보다 화성 대기에서 재진입 시 이산화탄소가 분해돼서 유리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지구 대기의 산소 농도는 약 20% 정도이지만 화성은 이산화탄소가 플라스마가 되고 탄소와 산소로 분리되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그 2배, 어쩌면 3배 정도 산소가 더 발생합니다. 이 유리산소가 열차폐를 산화시키거나 심지어 불태워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대기 환경에서 매우 혹독하게 시험하는 이유입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화성에서도 작동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지구용과 화성용으로 동일한 열차폐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열 보호 타일이 깨지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문제 등 열차폐와 관련된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구와 화성에서 동일한 열차폐 구조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화성에 가기 전에 지구에서 수백 번 시험해 볼 수 있고 화성에 갔을 때도 제대로 작동하리라 확신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발 중인 차세대 스타쉽은 기존 세대와 비교해서 여러 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가 더 커졌고요. 우주선과 부스터 사이에 인터스테이지, 즉 중간 구조가 더 개선되었습니다. 보시면 저기 일종의 지지대 같은 것들이 있어서 화염이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되어 있죠. 바로 저 부분입니다. 1층 부스터 엔진이 아직 연소 중일 때 2층 우주선 엔진을 점화하는 핫 스테이징을 하면요, 2층 우주선 엔진에서 나오는 화염이 새로운 인터스테이지에 개방된 지지대 사이로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인터스테이지 지지대를 버리는 대신 회수해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높이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기존 약 69m에서 72m로요. 벙커 돌고래 한 마리가 올라탄 셈이죠. 추진체 탑재량은 제 생각에 조금 더 늘려서 아마 3,700톤 정도가 될 듯합니다. 장기 시점에서는 제 추측에 아마 4,000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추력은 8,000? 네, 대략 8,300톤 정도에서 계속 더 올라갈 듯합니다. 제 예상으로는 궁극적으로 1층 부스터 추진체는 4,000톤, 1층 부스터 추력은 거의 10,000톤에 근접할 텐데요. 이것이 바로 슈퍼 헤비 다음 단계 또는 다음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랩터 3 엔진은 열차폐가 필요 없기 때문에 1층 부스터 하단부가 약간 휑해 보일 겁니다. 마치 부품이 몇 개 빠진 듯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단지 랩터 3가 열차폐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화염 플라스마에 휩싸인 채로 서 있죠. 대신 훨씬 가볍습니다. 네, 통합된 핫스테이징 방식이고요. 어메이징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선은 약간 더 길어지고 성능도 더 향상되었습니다. 추진체 탑재량은 1,550톤으로 늘어나고요.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이보다 20%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보시면 열차폐가 한층 더 세련되게 다듬어졌습니다. 열차폐 가장자리가 바람이 비껴가는 리워드 사이드로 이어지는 부분이 아주 매끄럽게 처리되었죠. 더 이상 들쭉날쭉한 열보호 타일은 없습니다. 제 눈에는 아주 날렵해 보이네요. 현재 버전은 엔진이 6개지만 향후 버전에는 9개가 장착됩니다. 하지만 랩터 3 엔진 덕분에 질량은 줄고 비추력은 더 높아지는 등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스타쉽 버전 3야말로 제 생각에 거의 모든 핵심 요소를 달성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신기술이든 제대로 작동하기까지는 보통 3번 정도 주요한 반복 개발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리고 이 랩터 3와 버전 3단계에 이른 스타쉽과 부스터를 통해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 즉 궤도 급유가 가능한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로켓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다수 행성, 문명으로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바로 이 스타쉽 버전 3를 통해 구현될 예정이고, 우리 스페이스X는 올해 말 이 버전 3 첫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왼쪽의 현재 상황, 가운데가 올해 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 모습이 오른쪽에 있는데요. 네, 최종 142m가 됩니다. 하지만 저 가운데에 있는, 즉 올해 말에 나올 버전만으로도 화성 임무를 수행하기에 완벽히 충분한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많은 성능 개선이 있을 거고요. 펠컨 9 때도 그랬듯이 저희는 항상 로켓을 더 길게 만들고 탑재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네, 이런 접근 방식이 우리 게임 플랜입니다. 꽤 간단명료하죠?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올해 말에 발사될 로켓만으로도 인류를 다수 행성 문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로켓 효율과 성능을 개선하고 화성까지 톤당 비용을 낮추고 1인당 비용도 낮추어서 궁극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성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여러분이 직접 하고 싶지 않더라도 어쩌면 여러분 자녀 또는 친구가 원할 수도 있잖아요? 제 생각에 새로운 행성으로 가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는 일을 돕기만 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험, 가장 멋진 어드벤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궁극은 저희가 엔진 마운 2개를 갖게 될 텐데요. 이건 피할 수 없는 데스티니였습니다. 위대한 예언자 더글러스 애덤스가 남긴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서 예언한 대로 말이죠. 삶의 의미에 대한 해답은 42니까요.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아시겠죠? 그 작품 속 슈퍼컴퓨터가 무려 750만 년 동안 계산한 끝에 삶과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해답으로 그 숫자를 내놓았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스타쉽 스택은 42개의 엔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궤도 탑재량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말 놀라운 점은 스타쉽이 완전 재사용 방식으로 200톤 화물을 궤도에 올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총 13번 발사된 세턴5 달 탐사 로켓 대비 2배나 되는 용량입니다. 세턴5 로켓은 완전히 소모되는 방식이었죠. 한 번 쓰인 로켓은 버려지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스타쉽은 완전히 재사용 가능하면서도 역사상 두 번째로 컸던 로켓 세턴5보다 2배 정도로 화물을 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사용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스타쉽은 약 400톤 정도 화물을 궤도에 올릴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로켓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인류를 다수행성 문명으로 진입시키려면 이처럼 큰 로켓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달의 기지를 건설하는 등 아주 멋진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문베이스 알파라는 TV쇼가 있었죠. 물론 그 쇼에서 하는 물리 법칙을 너무 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달 기지가 지구에서 점점 멀어져 갔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아폴로 프로그램 다음 단계로 달의 기지를, 일종의 문베이스 알파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달에 거대한 과학기지를 세우고 우주의 본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겠죠. 꽤나 쿨하겠죠. 자, 그럼 화성에는 언제 갈 수 있냐고요? 화성에는 매 2년 또는 26개월마다 갈 수 있습니다. 다음 화성 탐사 기회는 내년 말, 지금으로부터 1년 좀 넘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 11월이나 12월이 다음 기회입니다. 이때 발사하면 2027년 중반에는 화성에 도착하죠. 행운이 보이면 저는 그 기회를 잡으려 노력할 겁니다. 제 생각에 현재로서는 성공 확률이 50대 50 정도 됩니다. 화성으로 가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려면 궤도 급유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만약 궤도 급유 기술을 제때 확보한다면 내년에 첫 번째 무인 스타쉽을 화성으로 발사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주선이 지구에서 화성으로 어떻게 가는지 보여주는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여기 파랑 지구가 있죠? 저기 빨간 화성이 있습니다. 이 타원 궤적을 따라 이동하는 실제 거리는 지구와 달 거리보다 거의 1000배나 멉니다. 그래서 화성으로 바로 직진할 수는 없어요. 지구는 한쪽 끝에 두고 화성은 그 타원 반대편, 가장 먼 쪽 끝에 도달케 하는 이러한 타원 궤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타원 궤도상 위치를 잘 맞춰서
화성과 만나도록 해야죠. 네, 화성행 우주여행 티켓이 있다면 아마 이런 경로로 안내되겠죠? 지구에서 화성으로 가는 표준 궤도 이동 방식이니까요. 우리가 만든 글로벌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일링크 고객도 계실 텐데요. 만약 여러분이 쓰는 스타일링크 와이파이 공유기를 보시면 이 이미지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스타일링크 와이파이, 즉 스타일링크 인터넷이 바로 인류가 화성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타일링크를 구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문명이 나아갈 미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시고 인류를 다수행성 문명으로 만들고 인류를 우주 여행객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잠정 기본 계획은 이렇습니다. 매번 발사 기회가 올 때마다 화성행 비행 횟수를 극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2년마다 돌아오는 타이밍에 맞춰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 수를 대폭 늘려서 궁극에 가서는 화성과 지구가 한 차례 랑데부 때마다 1000대에서 2000대 정도 우주선을 보내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임시 규모를 말씀드리면 물론 아직은 제 추측입니다만 화성에 자립 문명을 건설하고 어떤 이유로든 지구 발송 재보급이 끊기더라도 화성이 계속 성공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하려면 제 생각에 약 100만 톤 정도 되는 물자를 화성 표면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필수 물자 중 그 무엇도 빠뜨려서는 안 되고요. 심지어 비타민C 같은 사소한 물품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화성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물자를 갖춰야만 하죠.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제 추측으로는 약 100만 톤이지만 어쩌면 1000만 톤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억 톤만 아니기를 바랍니다. 1억 톤은 너무 많은 양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후보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아카디아 평원 지역이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화성에도 물론 부동산은 아주 넓습니다만 적잖은 요소를 종합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극지방에 가까워서는 안 되고 물을 얻어야 하니까 얼음이 있는 곳 근처가 좋죠. 그리고 로켓 착륙을 위해서는 지형이 너무 험준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다 따지다 보면 후보지가 좁혀집니다. 그래서 아카디아 지역이 사실 제 딸아이 이름 중 하나가 아카디아이거든요. 아무튼 그곳이 후보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스타쉽을 화성에 보내서 중요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첫 비행에는 옵티머스 로봇을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 작년 위로봇 행사를 보신 분이나 최근에 옵티머스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살펴본 분도 아실 겁니다. 옵티머스가 먼저 가서 탐사도 하고 인간을 맞이할 준비도 잘 할 수 있겠죠. 만약 내년 말에 발사해서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끝내주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현재 기술만 한정해서 보면 2027년에 도착하게 될 텐데요. 옵티머스가 화성 표면을 걸어다니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겠죠. 그리고 2년 후 발사 때는 첫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데이터를 잘 보내온다면 그 다음 임무에는 드디어 인간도 갑니다. 본격적으로 화성 인프라 건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옵티머스를 탑승시킨 착륙을 2번 정도 진행하고 세 번째에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를 보낼 수도 있고요. 두고 봐야죠. 네, 마치 하늘 위에 있는 아찔한 철골 구조물에서 새로운 시대를 건설했던 그 용감한 노동자 사진처럼요. 또 화성에서 주고받는 통신은 스타일링크 화성 버전을 써서 편리한 인터넷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나 빛 속력으로 이동한다 해도, 그러니까 빛이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로 이동하는 시나리오에서도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장 가까울 때가 약 182초 정도 걸리고 지구와 화성이 가장 멀 때, 즉 화성이 항성 반대편에 있을 때는 약 22분 48초 정도 걸립니다. 물론 화성 간 고대역폭 통신은 꽤나 어렵지만 스타일링크는 해낼 예정입니다. 네. 처음 화성에 도착한 우리 인간이 화성 표면에 영구적인 거주지를 위한 그 기반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제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화성을 자립시키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이 첫 번째 화성 도시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기초 구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을 대비해서 발사대나 착륙장을 도시에서 좀 더 멀리 떨어뜨릴 듯하고요. 한편 화성에서는 엄청난 태양광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성이 지구처럼 테라포밍 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당분간은 화성 길거리를 그냥 걸어 다닐 수 없으니까요. 화성 슈트를 입고 돌아다녀야 하고 처음에는 유리돔 같은 데에서 지내야겠지만
충분히 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화성을 지구와 같은 행성으로 만들 수 있고 매번 화성 이동 가능 시기마다 100만 톤 이상을 수송하는 단계에 도달해서 그야말로 저는 진정한 문명을 건설하고 싶습니다. 이동 시기당 메가톤, 즉 100만 톤급으로요. 네, 그래서 아주 많은 우주 공항이 필요합니다. 제 말은 지속적으로 비행할 수 없고 또 발사창에 맞춰서 우주선이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1000대나 2000대 혹은 그 숫자를 뛰어넘는 우주선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치 모든 우주선들이 출발을 기다리며 궤도에 떠 있는 뭐랄까 배틀스타 갤럭티카 함대 집결지 같은 그런 모습을 현실에서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우주선들이 동시에 출발하는 거죠. 그 모든 우주선들이 한꺼번에 출발하는 장면, 정말 최신 게임 같은 장면이라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화성에는 아주 많은 발사대와 착륙장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착륙장에서 우주선을 아주 빨리 이동시켜야 하고요. 만약 우주선 수천 대가 들어온다면 제 생각엔 착륙장이 적어도 수백 개는 필요합니다. 뭐 어쨌든 그 문제는 그때 해결합시다. 네, 아무튼 화성에 멋진 도시를 건설하고 다른 천체의 첫 번째 도시이자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일, 정말 엄청난 과제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 또한 화성인이 그 문명을 어떻게 스케치하고 싶은지 다시금 생각해 볼 찬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 형태를 원하는지, 어떠한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법률을 만들고 싶은지 재차 숙고해 볼 수 있죠. 화성에는 문명을 새롭게 리컴파일할 수 있는 수많은 자유 그리고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 결정은 전적으로 말시언스에게 달려 있겠죠. 자, 좋습니다. 한번 함께 해보시죠. 신사숙녀 여러분, 고맙습니다. Suit flow initiated. Stand by for Dragon venting sequence. SpaceX is go for EVA operations.